자, 이제 276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에서 이제 마지막 절차, 환지 처분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환지 방식은 요거는 공부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방식이죠. 재미가 솔솔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안 생겨요. 아무튼 이게 이제 가장 논리적으로 좀 재밌는 방식인데, 자, 이런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전 구간의 공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시행자가 직접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관계서류 공람시켜가지고 여기서 토지 소유자 의견을 먼저 싹 듣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을 다시 토지 소유자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한테 의견부터 미리 싹 들어보고요. 그리고 저 실시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 검사도 받아요. 그럼 지정권자는 실시 계획대로 공사가 잘 끝났더라, 준공 검사도 해주죠. 그럼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60일 내 이제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방식의 마지막 절차인 환지 처분한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환지 처분이 두 번째 논점입니다. 환지 방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논점이고요.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대로 이제 공사가 끝나가지고 새로 개발된 토지를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종전 토지 대신 새 토지, 환지를 교부해 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차액은 돈으로 계산하죠. 그거를 청산을 결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환지를 교부하고 청산을 결정하는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하고요. 자, 환지 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하는 거냐?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환지 처분합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자로 환지 처분합니다. 공고하면은 여기서 개발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은 언제 사업이 끝났어요? 공사 완료 공고만 나면 사업 끝이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났다고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해줘야? 환지 처분까지 해줘야 사업이 다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환지 처분의 효과는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이제 확정적인 환지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이 환지 처분에 따라서 14일 내 환지 등기 다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은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 수용 방식보다는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그랬죠. 지연된다 했는데, 자, 그중에서 이제 마지막 환지 처분 다 왔어요. 자, 의의부터 봅니다. 환지 처분이란 사업이 완료된 후, 즉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매출 반드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자, 종전 토지의 가름에서는 대신해서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매출.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새 토지를 교부해 준다. 이걸 네 글자로 환지 교부. 환지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분, 즉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결정, 매출 청산을 결정하는 처분이다라고 하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가로 2번 환지 처분의 절차 쭉 내려서 동그라미 4번.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으면 며칠 내? 60일, 동그라미 60일 내 환지 처분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밑에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하려면 환지 계획의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합니다. 공고, 동그라미. 그 공고를 구명한 환지 처분의 공고다라고 하죠.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이제 다음날 환지 처분의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역시 환지 처분도 효과, 거기다 별표. 저게 핵심이고요. 그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이제 확정적으로 권리가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권리가 이동한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오는 권리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면 돼요? 소유권. 이 소유권 같은 이 권리가 이제 종전 토지에서 새로 받은 환지로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권리가 이동한다. 자, 의미 한번 봐요. 그럼 종전에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A가 소유권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종전 토지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대신 새 땅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저 공사가 다 끝나서 환지 처분하게 되면 A는 종전 면 1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상실합니다. 없어져요. 대신 A는 새로 받은 땅, 환지, 동
1번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하고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이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한번 써보면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합니다. 없어져요. 대신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 소멸하고 취득하는데 여기서 논점은 시점입니다. 언제 소멸하고 언제 취득하는지 그거 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토지 소유자가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환지 처분의 효과니까 언제? 공고 다음날 토지 소유자는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거꾸로 이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그래서 소멸은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 자,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다 똑같은 공식이니까 딱 정리하세요. 소멸은 언제라고요?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그런데 이게 원래는 동시에요. 같은 건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자로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났습니다.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요? 오늘 몇 월 며칠? 네? 자, 이런 거라도 맞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런 거라도 맞추셔야지 뭐 맞히겠어요? 자, 아무튼 그럼 2월 10일자로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는 이제 새로 받은 환지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다음 날이니까 2월 11일 00시 기준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끝날 때니까 2월 10일 24시부로 소멸합니다. 그럼 24시나 00시나 같은 거죠. 이따 새벽 12시 땡 동시에 없어지고 취득한다 그 얘기인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다시요. 자,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멸한다. 그럼 틀려요. 소멸은 언제? 끝날 때. 그럼 환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취득한다? 틀려요. 취득은 다음 날.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잡을 수 있겠죠? 소멸은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 다 똑같은 거니까 공식으로 딱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렇게 다 얘 들어갖고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1, 2월 달이나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이런 거 하나씩 설명드리죠. 3, 4월 달 되면 이거 하겠어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3, 4월 달에 딱 오신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 2월 달은 원칙 위주로 합니다. 원칙. 예외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고요. 원칙 위주로. 근데 3, 4월 달 가면 이제 원칙은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외, 특례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했던 것보다 3, 4월 달에는 한 2배 정도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아우 지금도 벅차 죽겠는데. 근데 또 하면 또 다 돼요. 하면 다 되고. 그래서 1, 2월 달, 3, 4월 달 하여튼 5, 6월 달까지 조금씩 더 늘려가는 거고요. 이게 처음부터 다 원칙 예외까지 해버리면은 다음 주부터 그냥 안 나오세요. 사람이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과정별로 이제 하나씩 더 올라가는 거고요. 수준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봐요. 첫 번째 효과.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다음날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데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이 있네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예, 채비지하고 보류지. 자, 그럼 채비지하고 보류지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틀려요. 요거는 소유자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채비지는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요거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보류지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그 목적을 위해서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누굽니까? 몰라요. 그럼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한 자가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거니까 언제 취득해요?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자, 이것도 두 개다 보니까 맨날 바꿔가지고 물어봐요. 바꿔서
맨날 물어보니까 이런 거는 하나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채비지 누가 갖고 가요? 시행자가. 그 앞글자 따니까 시체. 자, 이게 불명한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수업 중에서는 남는 거는 딱 두 개 남는 거죠. 시체하고 계세하고. 계세 뭐 어디서 봤는지도 몰라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두 개 딱 남는데, 그럼 요게 지금 환지 방식의 핵심 개념.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해요. 공사가 끝나고 만들어진 땅, 그 중에서 환지는 다시 누가 돌려받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 즉 토지 소유자 돌려받는 거고, 그다음 보류지는 정환자, 채비지는 시행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이게 수용 방식하고 본질적인 차이점이죠. 자, 우리 수용 방식은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 이거 시행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을 조성 토지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일반에게 분양, 경제임차를 붙여갖고 일반 분양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수용 방식은. 그런데 환지 방식은 공사가 끝나고 만들어진 땅을 다시 토지 소유자가 돌려받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수용과 환지의 본질적인 차이점, 개념 딱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 토지 소유자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는 9천만 원짜리였는데 새로 받은 환지는 1억이요. 그럼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죠. 1,000만 원. 그거를 청산금이라고 하고요. 저는 청산금 얼마입니다.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요. 청산금 1,000만 원입니다. 결정하고요. 이 결정한 청산금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이 된다 그래요. 법적으로 확정. 그리고 시행자는 확정된 청산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거나 교부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확정돼서 징수, 교부. 이것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자, 요 세 가지가 환지처분의 효과. 자, 교재보고 확인합니다. 자,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 권리 이동. 자, 거기다 별표. 자, 이 조문이 핵심 조문이고요. 하여튼 환지처분 물어봤다. 무조건 나옵니다. 환지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 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딱 끊습니다. 그 환지는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자,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것은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 대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즉 이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언제요? 다음 날. 그 다음에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그 가로로 묶어버립니다. 환지를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다 같아요. 자,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동그라미 끝날 때 소멸합니다. 그럼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하죠. 그리고 앞부분 환지의 권리를 취득하죠. 그래서 종전토지에서 환지로 권리가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항상 취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날 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환지계획에 따라서 입체한지 처분받은 자. 입체한지 받았다는 거는 뭘 받은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건물 받았다 그죠? 입체한지 받은 자는 역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일부와 그 건물이 있는 대지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취득하는 거니까 역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입체한지 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고요. 또 동그라미 3번. 채비지는 시행자, 앞글자에 동그라미 치니까 시체. 보류지는 환지계획의 정한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딱 끊고요. 그럼 지금 취득하는 거는 다 언제요? 다음 날. 그렇죠. 취득은 다 다음 날이고요. 소멸은 다 끝날 때. 그 다음 예외는 좀 민법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 되니까 다음 과정에서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3번의 환지 등기. 자, 의미 먼저 봐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죠. 자, 취득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왜 토지 소유자는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해요? 원인.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죠. 저 우리가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또 공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음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민법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소유자는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이 등기 없이 환지는 취득했는데 이거 팔아먹으려면 뭐부터 해줘야 돼요? 등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죠. 그 등기까지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하고요. 이 등기를 환지 등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 환지 등기가 있어야 환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다음날 소유권은 취득하는 거고 이 취득한 환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등기, 그게 환지 등기가 되는 거죠. 바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되면 공고 후 14일 동그라미 14일 내 등기 소유를 알리고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환지 등기까지 다 해줘라 얘기고요. 그럼 기간 좀 봐요. 좀 전에 준공검사 떨어지면은 며칠 내 환지 처분? 60일. 60일 내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14일 내 환지 등기. 자, 개발법은 숫자가 나와요.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 14일 내 환지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 14일 내 시행자 해주는 환지 등기. 자, 얘는 그 성격이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보존 등기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새로 만들어진 땅에 최초로 하는 등기, 등기부를 새로 편성하는 보존 등기의 성격을 갖고요. 그럼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환지에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밑에 바로 2번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이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딱 끊습니다. 왜 없어요? 등기부가 없다. 없니만 이해하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청산금으로 합니다. 좀 전에 청산금은 뭐하고 뭐의 차익이라고 그랬어요?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시행자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라고 하고요. 청산금에서는 옆에 이제 가로 2번 결정과 확정. 자, 이게 핵심 조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밑줄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결정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거예요. 청산금 얼마입니다.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 확정.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 확정됩니다. 그러면 결정하고 확정하고 말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결정은 언제 한다고요? 환지 처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환지 처분에 의하면은 환지의 교부 플러스 청산을 결정. 그래서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그런데 이 결정한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은 언제래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처분할 때 결정 다음날 확정입니다. 그 다음 밑에 바로 3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 밑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한다. 딱 끊고요. 그럼 정확하게 하면 언제부터 징수교부한다는 거예요? 자, 확정은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공고 다음날. 그래서 정확하게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청산금을 징수교부합니다. 그런데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저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그러죠.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 있다. 이게 뭐야? 환지 부지정은 돈 미리 준다 그러죠.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가로 4번에 소멸시효. 자, 민법에서 소멸시효 배웠죠? 소멸시효가 뭐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것. 그거를 말 그대로 시효 소멸이라고 하고요. 그럼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 짬이줄. 자, 이게 돈 받을 권리니까 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공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법상 채권이라고 그래요. 거기 쓰세요. 공법상 채권. 공법에서 돈 받을 권리. 공법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물론 무조건 몇 년이다.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왜 5년이요? 공법상 채권. 그래서 5년. 괜히 쓴 게 아니죠. 그래서 공법에서 채권은 무조건 소멸시효기간 몇 년? 5년. 그러면 좀 이따 채권 도시개발 채권 나요.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 몇 년이요? 또 도시개발 채권 6년.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공법상 채권은 몇 년? 5년.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지처분.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281페이지에 보면 26회 기출문제 실어놨는데, 자, 얘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예외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괜히 또 덤볐다가 좌절하고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2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과정 정도에서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284페이지의 4장, 이제 비용 부담. 맨 위에. 그럼 개발사업 비용도 역시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 즉, 시행자가 사업비용 내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88페이지 맨 밑에 6절 도시개발 채권. 거기다 별표. 도시개발 채권. 그 우리 공법에서 총 채권이 4번 나요. 저 오늘 2개 배웠죠. 토지상환 채권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이 3번째고요. 국토법에서 채권 하나 배운 거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줄여갖고 시설 채권 국토법에서 배웠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시설 채권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괜히 물어봤다 싶어요. 자, 오늘 시설 부지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시설 채권,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 주택법의 주택상환 사채, 총 채권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개씩 매년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채권은 무조건 2개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나오면 무조건 별표요. 그럼 도시개발 채권은 논점은 발행자하고 승인권자하고 제일 잘 물어봐요. 일단 발행자. 자, 1번에 지자체장은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냐? 밑에 2번. 도시개발 채권은 끝에 누가 발행한대요? 시도지사.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목적은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요. 그런데 옆 페이지 가보세요. 승인, 맨 위에. 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밑줄, 별표,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아요? 국토부 장관인데 얘만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행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받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승인이다 해서 틀리게. 그래서 요 개발채권은 요게 핵심이요. 누가? 시도지사가 누구의 승인? 행자부 장관 승인 받아갖고 발행하는 채권. 밑으로 합니다. 발행 방법 1번. 자, 도시개발채권은 공사체 등록법에 따른 등록기관의 등록 발행, 등록 동그라미. 등록해서 발행한다는 것은 전산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컴퓨터에다가 채권자의 성명, 채권 금액, 상환 기간 이런 거 그냥 입력만 시켜갖고 전산 처리를 등록 발행한다라고 하고요. 무기명 동그라미.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은 2개죠. 등록 발행도 할 수 있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절대 기명식은 없습니다. 그럼 좀 전에 기명식 채권은 뭐였어요?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 도시개발 채권은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발행. 그 다음 밑에 3번 상환기간. 자, 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거기서 지자체는 어디겠어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지사 발행하니까요. 시도 조례로 정하고요. 그 밑에 소멸시효. 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상환일부터 기산해서 원금 5년 동그라미. 왜 5년이요? 공법상 채권 5년. 이자는 2년 동그라미. 2년으로 한다. 왜 2년이요? 이자 2글자니까 2년 뭐 헷갈리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 끝입니다.
자, 이제 쭉 넘기셔갖고 세 번째 법률 정비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률의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이제 정비법이라고 하고요. 자,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처음에 국토법 12개, 그 다음에 개발법 6개, 그리고 정비법 6개, 이 순서로 문제를 쭉 물어보게 되고요. 그러면 정비법은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고요. 그럼 우리 좀 전까지 배웠던 개발법은 개발사업의 절차법이죠. 절차대로.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다 국토법의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사업. 따라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원칙은 국토법의 다 내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따로 개발법, 정비법으로 빼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발법이든 지금 배우는 정비법이든 다 무슨 법의 하위법에 불과하다. 국토법의 하위법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법인데 정비한다는 말이 뭐예요? 정비. 정비라는 말 언제 써요? 자동차 정비한다 그러죠. 정비가 고치는 거예요. 차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거. 근데 여기서 정비 고치는 것은 차가 아니고 도시죠. 개발된 지 오래된 낙후된 구도시 지역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재개발한다고 그러죠. 재개발 등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합니다. 자,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고요. 가로구역은 뭐예요?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블록이라고 그러죠. 가로구역. 그래서 이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두 개요. 첫 번째는 정비 기반시설. 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새로 설치해줘요. 그거를 정비한다 그래요. 기반시설 새로 정비해주고, 그 다음 오래된 건물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이런 노후 불량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져요. 개량하고 건설. 그래서 기반시설도 새로 설치해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함으로써 이런 구도시 지역을 다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몇 개냐? 6개입니다. 사업 자체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 6개 사업의 이름, 개념, 그거부터 잡는 게 첫 번째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업 6개가 핵심. 그러면 좀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몇 개요? 도시개발 사업. 뭐 이제 또 정비법 오면은 개발 사업은 또 모르는 사업이 되는 거죠. 자, 개발 사업은 한 개요, 한 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런데 방식이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럼 사업 하나인데 방식 두 개인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정비 사업은 사업 자체가 지금 몇 개라고요? 6개. 그 6개 사업별로 시행 방식, 시행자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정비법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 6개 이 개념을 알아야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그러면 자, 일단 사업의 이름부터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이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래서 특히 1번. 자, 1번하고 5번. 1번은 주거환경 개선. 5번은 주거환경 관리. 이름 비슷한데 또 달라요. 그래서 1번, 5번. 이 두 개가 항상 논점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서 6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정비사업. 근데 이제 엊그제 또 법제처에서 개정 공고가 떴는데 정비법은 전부 개정됐습니다. 2월 8일자로 전부 개정돼갖고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공법에 포함된 6개 법률 중에서 제일 너덜너덜한 걸레짝이 된 법률이 2개가 있어요. 주택법하고 정비법. 이 수시로 정책에 따라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주택법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택법하고 올해 주택법하고는 완전 다른 법이요. 싹 바뀌었어요. 근데 정비법은 올해 2월 8일자로 전부 개정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시행이 내년부터요. 1년 후부터. 그래서 내년도에 공법할 때는 또 정비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정비사업이 몇 개요? 6개. 근데 내년 되면은 이제 3개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이 통합하고 그래가지고 3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정비법도 새로 싹 또 배워야 되니까 공법은 그래서 매년 달라요. 작년에 배운 거, 올해 배운 거. 그래서 내년에 또 뭐 공부하기 싫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해 끝내야 된다 그 얘기요. 내년 되면은 공법은 한 3개 법률은 또 새로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매년 그렇게 되니까 한 방에 딱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6개 사업인데 자 사업에 이제 의의들 하나씩 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그럼 도시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무슨 동네겠어요? 달동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종래에는 달동네 개선 사업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달동네 그러면 또 저 같은 달동네 출신 또 기분 나빠요. 제가 몽촌태생인데 아무튼 달동네 출신들 기분 나쁘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바꿔주니까 또 와닿는 게 하나가 없네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소위 그냥 어디를 개발한다. 달동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달동네 안 그러고 좀 고상하게 뭐라 그래요? 문타운이라고 그랬죠. 문타운. 엄청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타운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달동네니까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극히 열악해요. 도시가스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우리 겨울철에 리아카에 연탄 싣고 배달하고 그런 동네 딱 이미지 떠올리면 되죠.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물은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 따닥따닥 밀집해 있어갖고 하여튼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제일 후진 동네 달동네를 다시 개발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동네. 저 도시가스 다 들어가는데 뭐가 안 좋은 거냐? 주차장이 안 좋죠.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 그냥 열악하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좀 후진 동네 이거 다시 개발하는 거고요. 재건축은 아파트죠. 자,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까지 완비가 돼 있으니까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좋은데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갖고 그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지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재건축. 건물만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은 아예 동네를 다시 개발시켜준다. 그래서 당연히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3개 사업. 자, 요거는 다 도시지역에서도 무슨 지역이냐? 주거지역에서 건물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뒤에 노후불량 건물 밀집은 다 똑같고 앞부분 정비기반시설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나눈다 얘기죠. 그럼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은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하면은 재개발. 양호하면은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양. 자,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요? 재건축이요. 재건축양. 그래서 재건축은 양호하다. 자, 얘기가 키워드고요. 자, 우리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를 새로 정비 설치해 주기 때문에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다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인데 재건축은 양호하니까 이거 안 하죠. 이거 안 한다는 것은 공익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대표적으로 공익성이 없습니다. 공익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특징, 규제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얘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 공업지역에서 자, 건물은 상가 또는 공장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 이런 것들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키워드가 요거예요. 상업, 공업 지역에서 종래는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한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다 묶어갖고 무슨 사업이냐?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래서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런데 무슨 지역에서 하는 거다? 상업, 공업 지역. 그래서 내년 되면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냥 재개발 사업 이렇게 불러요. 재개발 사업.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인데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다세대는 빌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갖고 재개발 사업 등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다 반대해요. 우리 재개발하기 싫습니다. 반대해서 사업이 무산이 됩니다. 자, 이때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 하는 거냐? 보전. 보전하면서 정비한다 이 말은 최소한으로만 하겠다 그 얘기죠. 최소한으로만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럼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사업이냐?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대안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즉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신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이거는 노후불량 원추물에 밀집한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에서 합니다.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는 유지. 가로는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에요. 일단 블록 하나 놓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를 유지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로라는 말이 뭐예요? 도로.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건물만 다시 갖고 분양해 주는 거니까 얘도 기반시설에 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익성이 없습니다. 그럼 6개 정비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이 아닌 게 2개.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사업. 이 2개는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공법에서 공익사업에서만 인정해 주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공익사업일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과 가로주택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수용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수용권 안 주고요. 그 다음에 2개는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반대한 자는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 한 자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하죠. 등등 이런 특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다 공익사업이 아니다. 거기서 나오는 특징들이 되죠. 그래서 일단 6개 사업들 자, 이 키워드 딱딱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얘는 소규모로 할 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외를 또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동짜리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굳이 정비구역까지 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 한다. 틀리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무슨 사업? 재건축.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311페이지. 자, 2절의 용어죠. 거기다 별표. 자, 정비법은 용어가 아주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서 뭐 무조건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 1번의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구역이고요. 그 밑에 정비사업에다 별표. 정비사업이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 그게 목적.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매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에 사업을 말한다. 딱 끊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 매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럼 그 단서의 의미가 뭐예요? 자, 원래 정비사업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한다 그랬는데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에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무슨 동네라고요? 달동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동그라미, 극히여라. 노후불량 원추물이 과도 동그라미, 과도 밀집. 하여튼 이 극히 과도 강조가 붙으면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 2번째 재개발 사업은
열악하고 밀집. 재건축 사업 밑에 양호하고 밀집. 양호에다 동그란 별표. 재건축 양. 그 다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키워드가 뭐예요? 상업, 공업, 지역 밀집. 뭐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 이런 것들 목적으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동그란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 하여튼 보전자 나왔다 그러면은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원촌을 밀집한 정비구역 하면 틀려요.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동그라미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소규모 사업.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 중에서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원칙 정비구역에서 합니다. 그런데 6번 가로주택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니고 어디서요? 가로구역에서. 근데 아무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이 가로주택 사업하기 위한 가로구역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로구역 요건. 자, 박스 봅니다. 1번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즉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여기 가로구역이죠. 자,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자, 여기 이제 도로로 둘러싸인 대지를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밑에 두 번째 해당 가로구역 면적이 얼마 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소규모다. 이 소규모 할 때는 만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 그 다음에 3번에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그럼 당연히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구역이라는 개념에서 이 중간을 통과하는 넓은 도로가 지나가 버리면 이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과도로가 없어야 되는데 가로에 보면 너비 4m 이하인 도로는 제외. 짜면줄. 그럼 너비 4m 이하는 제외한다. 그럼 반대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비. 요 너비가 4m를 초과하는 이런 넓은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4m 초과하는 통과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1번 노후불량 원추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밑줄 3분의 2 이상 노후불량 건물이 대부분이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2번이 올해 또 개정됐어요. 가로구역에 있는 단독이나 공동주택의 호수나 세대수가 다음 기준에 적합해라 했는데 가로 1번에 단독주택만 있어요. 가로구역에 단독만 있으면 몇 호? 10호, 10동그라미, 10호 이상. 근데 두 번째 가로구역에 공동주택만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 20동그라미, 20세대 이상. 가로 3번까지면 됐어요. 이게 올해 개정됐어요. 작년까지는 단독이나 공동 합쳐가지고 20 이상 그랬는데 이제 다릅니다. 단독만 대상으로 할 때는 몇 호고? 10호.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할 때는 20세대 이상. 그러면 지금 가로주택 사업하기 위한 이 가로구역의 요건도 우리가 쭉 봤는데 숫자들 쫙 나오죠. 숫자 하나만 딱 바꾸면은 문제 내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단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인데 면적 얼마 미만이에요? 10,000제곱미터 미만. 만 미만. 그 다음에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죠. 너비 4m를 초과하는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이 가로구역의 노후불량 원추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 단독만 대상으로 할 때는 10호. 공동만 대상으로 할 때는 20호. 1, 2, 3, 4, 5. 특히 단독 20호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단독 주택은 몇 호 이상? 10호.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가로구역에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시면 이제 정비사업의 대상이 나옵니다. 정비사업의 대상은 두 개요. 정비기반시설하고 노후불량 건물. 자, 이런 것들 놓고 하는데 먼저 노후불량 건물 그 개념부터 보죠. 자, 노후불량 건물은 노후 오래됐거나 불량, 위험한 건물입니다. 한마디로 후진 건물이다 그 얘기인데요. 자, 1번 요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 밑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 이건 뭐 다른 요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노후불량 건물입니다. 금이 쫙쫙 가 있어갖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죠? 저희가 15층 사는데요. 언제 침대하고 1층으로 가 있을지 몰라요. 자, 이런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는 노후불량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 거기까지 딱 봐요. 그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 말은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요새 짓는 건물은 내진 설계가 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진도 6까지는 버틸 수 있게끔 내진 설계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안 해갖고 약한 지진만 발생해도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위험한 건물이에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 그 정도.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세 번째,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물인데요. 여기서는 요건이 또 두 개요. 그 밑에 가로 1번.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춰서 주거환경이 불량, 매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이게 이제 옆에 공해 공장 같은 거 있는 거예요. 공해를 내뿜는 공해 공장 같은 거 옆에 있다. 주거환경이 불량해요. 또는 가로 2번,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그 비용에 비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매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이다 하는데, 그럼 일단 3번은 요건 자체가 두 개죠. 주거환경이 불량하거나 또는 새로 지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인데,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면 대통령령에서 1, 2, 3 세 가지 딱 규정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3번이 핵심이에요. 3번 그것만 봅니다. 해당 건물 준공을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 자, 밑줄 준공을 기준으로 몇 년? 40년 동안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되는 건물. 그 한마디로 보수보강비가 더 많이 나오면 아예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얘기죠. 그래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구체적인 건물이 그거예요. 몇 년까지 사용한다고요?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건물. 그 다음 밑에 네 번째, 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 자, 밑줄. 그럼 미관을 침해하거나 노후화된 건물인데요. 자, 얘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두 개 정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박스에 1, 2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고개 논자. 1번이 노후화된 건물이요. 노후화된 건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자, 밑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된 건물로 본다, 그 얘기죠. 그럼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랬는데 거기서 키워드는 몇 년일까요? 20년이요? 30년이요? 30년. 동그라미. 두 개를 꼭 찍어도 꼭 틀리는 쪽으로 가는. 그래서 20년 이상 몇 년 이하,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럼 조례로 정할 때 맥시멈 몇 년? 30년. 그래서 이제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 몇 년 되면 되는 거예요. 30년. 이 예전에는 그냥 20년 이상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서울시 조례로 40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하려면 40년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30년 이하를 딱 껴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맥시멈은 30년입니다. 즉 30년만 지나면 노후화된 아파트로 봐서 재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30년을 뭘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40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꿔줄지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면 또 틀려주시는 거죠.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그럼 30년. 왜 30년이겠어요? 노, 후, 화. 세 글자. 그래서 3 딱 따면 돼요. 그러니까 노화된 건물은 몇 년? 30년. 그럼 40년은 좀 전에 뭐였어요? 40년. 한 페이지만 넘으면 기억이 없어요. 다시 앞으로 와보시면 해당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사용? 40년까지 사용. 사용할 때 사자, 40년 할 때 사자 딱 맞추면 돼요. 그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한다 그러면 몇 년이고 40년, 노후화된 거는 30년. 이렇게 그냥 쉽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노후불량 건물 개념들 봤고요. 좀 쉬었다가 정비 기반시설부터 이어서 봅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